민사소송법 5주차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법인 아닌 재단. 우리 이제 당사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당사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우리 실체법상 권리 능력이 인정되면 당사 능력도 인정이 돼요. 그런데 우리 민사소송법은 실체법상 권리 능력이 없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해서도 어떤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어떤 단체로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면 당사는 능력을 인정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고, 자, 법인 아닌 재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법인 아닌 재단에는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유경회라든지 장학회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유경재단, 장학재단은 어떻게 돼? 그건 당연히 재단 법인이죠. 그건 재단 법인으로서 당사 능력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아직 재단 법인으로 설립이 되지 못한 경우에요. 우리가 이제 재단 법인이 되려면 이거 비영리 법인이니까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 등기를 갖춰야 되잖아. 근데 거기까지 가지 못한 경우죠. 거기까지 가지 못한 경우를 우리가 이제 법인 아닌 재단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법인 아닌 재단 아직 그 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지 못했다든지 또는 그 등기를 갖추지 못했다든지 하더라도 좀 독자적인 조직을 갖추고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당사 능력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교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학교 법인 아닌 재단으로서 그러면 학교는 당사 능력이 인정되느냐? 아니라 그랬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잖아. 만약에 우리 한남대학교에서 우리 무슨 건물 공사를 갖다가 이제 건설회사한테 맡겼는데 이제 공사대금과 관련된 분쟁이 벌어졌어요. 자, 이때 피고 한남대학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뭘 피고를 해야 돼?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충남대학교인 경우에는 피고 충남대학교 하면 안 된다 그랬죠. 피고 대한민국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교는 국공립학교, 사립학교를 불문하고요. 이거는 법인 아닌 그 재단에 속하지 않아요. 이건 단순한 교육시설에 불과하다.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고 당사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학교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학교가 아니라 그 설립 경영자가 이제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국가, 대한민국, 공립학교인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립학교인 경우에는 학교 법인이 당사자가 된다. 그 다음에 우리 판례는요, 유치원을 법인 아닌 재단으로 봐서 독립된 당사 능력을 인정한 예가 있어요. 각주 3번에 보면 이거 굉장히 아주 옛날 판례네. 응? 1968년도 4월 30일 날, 68년 4월 30일 날 선고된 판결이에요. 이거 몇 년 전 판결이야? 이거 한 50년 됐나? 50년도 넘었네. 응? 그때 유치원을 법인 아닌 재단으로 봐서 당사 능력을 인정한 이런 이제 판결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이제 아마 최근에 다시 문제가 된다면 아마 판례가 변경될 거예요. 유치원 뭐예요? 유치원도 학교예요, 학교. 응? 유치원도 학교면 아까 학교는 뭐라 그랬어? 학교 그 자체가 뭐 어딘 법인이나 법인 아닌 재단이 아니라 그랬죠. 재단에 해당돼서 당사 능력 인정되는 게 아니라 그랬지. 누가 당사자가 된다고? 그 설립 경영자. 그럼 유치원은 어떻게 돼? 유치원도 당연히 그 설립 경영자가 당사자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죠. 유치원 그 자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아주 한 2년 전 판례가 52년 전에 유치원을 법인 아닌 재단으로 보아서 당사 능력을 인정한 판례가 있긴 한데, 있으니까 우리 판례가 이런 입장이다. 이거 뭐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이론적으로 따지고 본다면 유치원도 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거든요. 따라서 이 경우에도 유치원이 아니라 그 설립 경영자에게 당사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 응? 이게 내 생각이야. 그런데 하여튼 우리 판례가 아직까지 판례가 변경이 안 됐으니까 우리 판례는 유치원을 법인 아닌 재단의 하나로 보고 있다. 응? 응. 자, 소송상 지위 한번 보시죠. 소송상 지위. 자, 이렇게 법인 아닌 단체가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요,
법인 아닌 단체 그 자체가 당사자가 되고, 이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법정 대리인의 지위를 가져요. 법정 대리인의 지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소송상 대리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이 소송상 대리인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저 민법상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법정 대리인이 있고 임의 대리인이 있어요. 응? 그 소송상 대리인에도 법정 대리인이 있고 임의 대리인이 있어. 근데 소송상 이 법정 대리인에는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실체법상 법정 대리인이죠. 뭐 친권자라든지 후견인. 이런 실체법상 법정 대리인은 소송상으로도 법정 대리인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소송상 그 특별 대리인이라고 있어. 응? 어떤 특정한 소송 수행을 위해서 법원에서 선임한 대리인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근데 소송상 법정 대리인으로 약간 특이한 게 하나 법정 대리인이라는 게 나와. 그게 뭐야? 법인 등 단체, 그러니까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를 법정 대리인으로 봐요. 소송에서는. 응? 소송에서는 그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를 뭘로 봐? 법정 대리인으로 봐. 법정 대리인으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소송상 대리인 할 때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법인 아닌 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 아닌 단체의 그 대표자 또는 관리는 뭐냐? 법정 대리인의 지위를 갖는다. 그리고 이렇게 당사자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판결의 효력은 어디? 당사자에게 미치잖아. 그러니까 법인 아닌 단체가 당사자가 된 경우 판결의 효력은 누구에게 미쳐요? 그 당사자인 법인 아닌 단체에게 미쳐. 그 구성원에게 미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종중이 당사자가 됐다. 판결의 효력은 종중에게 미치는 거고요. 종중원에게 미치는 게 아니에요. 종중원에게. 다음 100쪽 한번 보시죠. 민법상 조합. 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법인 아닌 단체가 있는데 또 조합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조직체가 이 법인 아닌 사단, 특히 이제 법인 아닌 사단하고 조합은 외관상 보기에 구별이 잘 안 돼. 둘 다 사람이 모여 있는 단체야. 단체? 하여튼 사람이 모여 있는 조직이야. 근데 이 법인 아닌 사단하고 조합은 뭐 둘 다 당연히 법인격은 없죠. 근데 이게 외관상 보기에는 잘 구별이 안 돼. 응? 그런데 우리 지금 민사소송법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서는 뭐야? 독립된 당사 능력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합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조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문점이 생기냐 하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조합이나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북적북적대는 조직인데 그게 그거 아니냐.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조합에도 준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민법상 조합에 대해서도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거예요. 자, 민법상 조합 한번 보시죠. 자, 민법상 조합은 2인 이상의 특정인이 서로 출자해서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 조직을 조합이라 그래, 조합. 여러분들 우리 민법 채권편에 보면 15가지 전형계약 있잖아. Typical Contract. 전형계약. 응? 전형계약. 우리 민법에 그런 전형계약 15가지를 쭉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조합계약이라는 게 있어. 조합계약. 조합계약 개념 정의가 이거야. 2인 이상의 특정인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약정한 계약. 이게 조합계약이야. 조합계약. 그런 조합계약에 의해서 결성된 어떤 단체나 조직이 이게 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합에 대해서도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당사 능력을 인정하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학설은 긍정하는 견해, 부정하는 견해가 있어요. 긍정하는 견해는 조합이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외견상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외견상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경우에 법인 아닌
사단은 지금 독립된 당사 능력이 인정되니까 법인 아닌 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조합의 경우 그 독립된 당사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조합이 어떻게 분쟁의 주체가 된 경우에 조합 이름으로 소송을 하지 못하고 조합원 전원이 나서서 소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필속 공동소송 얼핏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합유재산,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그 필속 공동소송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조합재산과 관련된 소송은 필속 공동소송이야. 그래서 만약 이때 조합에 대해서 당사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조합원 전원이 나서서 당사자가 돼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조합원이 한 10명 되면 괜찮아. 조합원이 한 1000명 되면 어떻게 소송할 거야? 어떻게 소송할 거예요? 답답한 노릇이죠. 근데 그나마도 조합이 원고가 되면 다행이야. 조합을 상대로 소송할 때는 이건 대책 없어요. 만약에 조합원 수가 많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이런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긍정하는 견해가 있어요. 조합이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외관상으로는 별반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조합의 당사 능력을 부인하게 되면 누가 조합원인지 일일이 다 찾아내서 당사자로 삼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조합에 대해서도 독립된 당사 능력을 인정하자 이런 견해가 있고, 부정하는 견해는 조합은 단체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조합은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조합은 단순한 계약적 구속관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조합 계약에 의해서 결성된 계약적 구속관계에 불과하지 조합은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판례는 부정하는 입장이에요. 우리 판례는 조합의 당사 능력을 부정하고 있어요. 101쪽 한번 보시죠. 101쪽. 맨 위에 줄 보시면 판례는 민법상 조합의 실체를 갖고 있는 것에 당사 능력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에 의하면 조합재산과 관련된 소송에선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돼야 돼요. 조합원 전원이. 그러니까 만만치는 않죠.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는데 우리 판례가 이 조합에 대해서 당사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조합에 대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서 당사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101쪽 두 번째 단락 보시면요. 자, 조합과 법인 아닌 사단은 재산 소유 형태를 달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민법에서. 조합은 합유 관계지만 법인 아닌 사단은 총유 관계로 양자는 재산 소유 형태를 달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에 대한 판결, 아까 법인 아닌 사단이 당사자가 된 경우 판결 효력은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에게 미친다 그랬어요? 아니죠. 법인 아닌 사단에게 미치는 거고 구성원에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근데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에는 구성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내가 총유재산은 뭐라 그랬어? 총유재산은 지분이 없다 그랬잖아요. 지분이 없다고. 총유재산은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 소유 형태는 총유인데 이 총유는 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성원이 뭐 개별적으로 지분을 갖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근데 합의재산은 어때? 개별 조합원이 합의 지분을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조합원에게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으면 조합 자체에 대해서 판결의 효력을 미치는 것만 가지고는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에 대한 판결로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거죠. 그죠? 조합원이 당사자로 안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점에서 이론적으로 보면 판례 입장이 타당하죠. 그래서 하여튼 판례는 그 조합은 이와 같이 법인 아닌 사단과는 재산 소유 형태를 달리하고, 그리고 만약에 조합의 당사 능력을 인정해서 조합이 당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에 대한 그 판결을 가지고 조합원 개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합유 지분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 개개인에 대해서 어떤 판결 효력이 미쳐야 그 조합재산과 관련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어요. 이건 총유관계와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에 의하면
어떤 이 조합재산과 관련된 소송에서는 조합이 당사자로 못 나서고 조합은 전원이 필수 공동소송인이 되어서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번잡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죠. 번잡해지는 건. 자, 102쪽 한번 보시죠. 당사자 능력의 흠결 한번 봐요. 자, 이 당사자 능력의 존재는 소송 요건이죠. 그죠? 소송 요건이고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응? 나머지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적격 한번 보죠. 우리가 지금 이제 당사자와 관련된 법적 쟁점이 크게 4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당사자 확정, 당사자 능력, 그 다음에 뭐 당사자 적격, 그 다음에 소송 능력. 변론 능력도 있긴 있는데 변론 능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4가지는 좀 이렇게 자세히 좀 숙지를 해 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사자 확정하고 당사자 능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적격 한번 보자. 당사자 적격 102쪽입니다. 당사자 적격이란 소송물인 특정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당사자 적격이라고 해요. 당사자 적격. 그래서 이러한 자격을 소송 수행권이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정당한 당사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내가 그 당사자는 뭐예요? 굉장히 형식적 개념이라 그랬죠. 어떤 실체법상 권리 의무자만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사자는 뭐라고요? 그냥 법원의 재판을 요구하거나 요구받으면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무슨 실체법상 권리 의무자일 것을 요구하지 않아. 이걸 우리가 당사자의 형식적 개념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건 이 당사자의 형식적 개념 이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사실 분쟁을 실효성 있게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송물인 권리 의무 관계와 어떤 특정한 이해관계가 있어야 돼. 이해관계 있는 사람을 당사자로 했을 때 분쟁의 어떤 실효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당사자 적격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소의 이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요. 소의 이익. 그러니까 소재기의 필요성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송제도를 이용할 만한 필요, 소송제도를 이용할 만한 이익 이런 걸 우리가 소의 이익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사자의 측면에서 본 소의 이익이 바로 당사자 적격이에요. 당사자 적격. 그러니까 당사자 적격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요. 무익한 소송이 되는 거죠. 무익한 소송. 응? 어떤 분쟁의 해결을 도모할 수가 없어. 무익한 소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무익한 소송을 당사자 측면에서 배제하는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사자 적격은 103쪽이요. 103쪽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당사자 적격은 소의 이익의 하나로서 당사자 측면에서 무의미한 소송을 배제하기 위한 개념이다. 자, 그러면 누가 당사자 적격을 갖는가? 누가 당사자 적격을 갖는가? 이제 당사자 적격을 갖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일반적인 경우하고 107쪽에 보면 제3자의 소송 담당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당사자 적격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오히려 이 제3자의 소송 담당이 더 중요해요. 이 제3자의 소송 담당은 뭐냐 하면 소송물인 권리 의무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어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데 당사자가 되는 경우야. 이게 제3자의 소송 담당이에요. 요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당사자 적격에서는. 근데 일단 일반적인 경우를 한번 보죠. 제3자의 소송 담당은 그렇게 뭐 흔한 경우는 아니까. 자, 일반적으로는 어떤 경우 당사자 적격이 인정이 되느냐? 소송물인 권리 의무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당사자 적격을 갖겠죠. 그죠? 그러면 한번 이걸 우리가 소송 유형이 크게 3가지가 있잖아요. 이행소송, 확인소송, 형성소송. 각 소송 유형별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이행소송 한번 볼까요? 이행소송에서는 소송물인 이행 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원고 적격을 갖고요. 그로부터 이행 의무자라고 이렇게 지정된 사람, 이행 의무자라고 원고가 지적한 사람,
그 사람이 피고 적격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행소송에서는요, 당사자 적격은 주장 자체로 판가름나요. 주장 자체로. 응? 그러니까 이행소송에서는요, 이행소송이 뭐야?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대여금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그래요. 대여금 청구 소송. 이때 원고가 내가 저 사람한테 돈 빌려줬다. 내가 대여금 채권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를 들어 홍길동이가 나한테 돈 빌려갔다. 제가 채무자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피고 홍길동에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그걸로 당사자 적격은 끝이라고요. 끝. 당사자 적격 문제는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이행소송에서 주장 자체로 당사자 적격은 주장 자체로 판가름이 나요. 주장 자체로. 그리고서 나중에 본안에 들어가서 심리를 해봤더니 아이고 원고가 채권자가 아니야. 아니면 피고가 채무자가 아니야. 자,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 적격이 흠결된 부적법한 소송이 되나요? 당사자 적격도 소송 요건이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행소송에서 당사자 적격이 주장 자체로 판가름 난다는 얘기는 이행소송에서 당사자 적격은 원고의 주장만으로 그냥 끝나는 거고요. 당사자 적격은 더 이상 문제 안 삼고요. 만약에 본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원고가 채권자가 아니더라. 피고가 채무자가 아니더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 청구 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 적격 흠결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해서는 안 되고 당사자 적격은 뭐냐? 주장 자체로 끝났다 그랬잖아. 주장 자체로 판가름 나고 그냥 나중에 본안에 들어가서 심리를 해왔더니 채권자가 아니야. 채무자가 아니야. 그러면 그냥 청구 기각 판결을 해야 돼. 원고 청구 이유 없다고. 그러면 이행소송에서는 당사자 적격이 문제가 안 되네요? 그래요. 이행소송에서는 당사자 적격이 문제가 안 돼요. 이행소송에서는 당사자 적격이 흠결됐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지 않아요. 응? 주장 자체로 판가름 나고 끝난다니까요. 주장 자체로 판가름 나고 끝나. 그런데 우리 판례가 다만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이행소송에서는 당사자 적격이 흠결됐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는 경우는 없죠. 그죠?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고가 주장하는 걸로 끝난다니까. 예를 들어 원고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걸로 당사자 적격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본안에 들어가 봤더니 물건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청구 기각 판결을 한다 이거야. 청구 기각 판결. 이게 우리 통설이에요. 통설. 근데 우리 판례도 통설과 같은 입장이야. 통설과 같은 입장인데 다만 우리 판례는 원고의 주장 자체로 당사자 적격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 원고의 주장 자체로 당사자 적격이 없음이 분명해요. 원고의 주장 내용만 봐도 아이고 당사자 적격이 없네 이렇게 원고의 주장 자체로 당사자 적격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 적격 흠결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많아요. 학설은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 적격과 본안 적격을 혼동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나는 판례 입장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소송 요건을 먼저 선순위로 심사를 하거든요. 먼저 심사해요. 그래서 소송 요건을 갖춘 적법한 소송에 대해서 본안에 들어가서 판단하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 판례가 어떤 경우 당사자적 이행소송에서 당사자적 흠결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냐 하면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당사자 적격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 뭐 굳이 청구기각 판결할 필요 뭐 있겠어요. 그냥 당사자 적격 흠결을 이유로 그냥 부적법 각하해버리면 되지. 응?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걸 뭐 비판하는 학자분들 많은데 내가 보기에는 뭐 판례 입장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원래 이행소송에선 당사자 적격이 문제되지 않는데 주장 자체로 그냥 끝나버린다 이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 판례는 예외적으로 원고의 주장 자체로 당사자 적격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이때는 당사자 적격 흠결 이유로 부적법 각하해야 된다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럼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느냐? 다행히도 이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그냥 암기만 해주시면 돼. 몇 개 없어. 딱 두 개만 암기하면 돼. 두 개만.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등기명의자 아닌 사람을 상대로 한 등기말소 청구.
우리 104쪽의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단락 보면 판례는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누구를 피고로 해야 돼? 등기 명의인을 피고로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금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누구 앞으로 돼 있냐면 예를 들어 김갑동이라는 사람 앞으로 돼 있어. 그러면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누구로 해야 돼? 김갑동으로 해야 돼요. 등기 명의자를 피고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했는데 등기부상 등기 명의자는 김갑동으로 했는데 뜬금없이 피고를 이율동으로 했단 말이야. 그럼 판사가 이 소장 딱 보면 이 사람 피고 잘못 지정했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뭐 굳이 이거를 청구 기각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원고 주장 자체로 당사자격 없음이 분명한데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당사자격 흥결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자는 얘기예요. 우리 판례 입장은. 그 다음에 또 하나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소송. 내가 아마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을 거예요.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채권자 A가 채무자 B에 대해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가 B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 승소 판결. 그 판결이 확정됐어. 그래서 A가 B의 재산에 대해서 이제 B가 임의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니까 A가 B를 상대로 요 승소 판결에 의해서 지금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얘가 재산이 없어요. 보니까 B가 제3채무자 C에 대해서 공사대금 채권을 또 가지고 있어. 마침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어서 얘가 지금 이 채무자 B가 갖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지금 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 강제 집행이 뭐가 있다고? 추심명령. 추심명령은 뭐예요? 요 공사대금 채권의 추심 권한을 가져오는 거죠. 그게 추심명령이잖아. 그래서 가져와서 누가 이 공사대금 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송을 누가 제기해? 얘가 제기하는 거예요. 추심 채권자인 얘가. 자, 이때 이 추심 소송,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누가 원고가 되는 거야? 얘가 원고가 되는 거예요. 얘가 추심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채무자 B는 공사대금 채권의 채권자이긴 하지만 뭐는 없어? 추심 권한이 없어. 얘는 추심 권한이 없어. 그런데 이때 추심 명령 채권자 A가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추심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추심 권한, 이 채권의 추심 권한은 누구야? 얘가 갖고 있어. 그런데 뜬금없이 얘가 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얘는 추심 권한이 없는데 이 경우는 뭐라고? 그건 당사자 적격이 없지. 추심 권한이 없단 말이야. 얘는 이 공사대금 채권 추심할 수가 없어요. 추심 권한이 없어서 추심 권한은 지금 얘한테 갔단 말이야. 추심 명령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얘가 공사대금 추심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거야. 이럴 때 이건 뭐야? 당사자 적격이 없지. 추심 권한이 없으니까. 이거는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당사자 적격 없음이 분명하잖아. 이런 경우에는 그냥 부적법 각하자는 거예요. 당사자 적격 흥결을 이유로. 이게 이 얘기야.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소송. 그러니까 우리 판례도 통설과 마찬가지로 이행소송에서는 당사자 적격은 주장 자체로 판결은 난다는 입장이에요. 다만 우리 판례는 예외적으로 원고의 주장 자체로 당사자 적격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때는 그냥 당사자 적격 hin계를 이유로 부적법 각하자는 거야. 본안 판단까지 나가지 말고. 그 어떤 경우냐? 등기 명의자 아닌 사람을 상대로 한 등기 말소 청구 소송. 그 다음에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해서 그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소송. 이런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이게 이제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104쪽 맨 밑에서 위로 하나, 둘,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자,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가압류는 뭐예요? 보통 이제 내가 그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가압류를 먼저 해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을 빌려주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나중에 지가 질 것 같으면 자기 재산이 아닌데 재산을 딴 데 빼돌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딱 재산을 조사해 봤더니 아파트가 앉아 있어. 그럼 아파트를 어떻게 돼? 가압류를 해두는 거지. 부동산 가압류. 딴 데 처분 못 하도록. 이게 가압류야. 가압류.
이렇게 채권인 경우에는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겠죠. 만약에 저 상대방 재산을 봤더니 재산이 따로 없고 저분 무슨 딴 사람한테 무슨 공사대금 채권을 하나 가지고 있어. 그러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압류돼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제3채무자에 대해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요걸 한번 보죠. 요거는 이제 추심 명령을 발령받은 건 아니고, 만약에 요거 똑같은 사안인데 지금 채권자 A가 채무자 B에 대해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요. 채무자 B는 제3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채권자 A가 채무자 B를 상대로 대여금 채권을 행사해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하려고 해요. 그럴 때 만약에 B가 보니까 재산이 마땅한 게 없고 재산이 하나 있는 게 공사대금 채권이 하나 있어. 그러면 나중에 내가 승소하면 저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추심명령 받아서 강제 집행해야겠다. 근데 아직 내가 지금 이제 소제기 단계에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판결이 확정됐을 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둔다고. 요거 묶어둬요. 딴데 요 채권 소멸시키는 행위 못하게 하려고 딱 묶어둬. 딱 이렇게 가압류를 해놓는데, 이렇게 가압류가 된 경우 채무자 B는 제3채무자 C를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제기할 수 있어요. 가압류된 경우에는. 왜냐하면 가압류라는 거는 그냥 이거 무슨 현실로 이 급부를 추심해서 소멸시키는 행위를 금지할 뿐이지, 채무자가 이 공사대금 채권 이행 판결 받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못하게 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나가서 얘가 이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판결이 확정이 돼서 추심 명령까지 발령이 됐다. 그러면은 얘는 추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제기할 수 없죠. 요건 내가 앞서서 얘기한 거죠. 다시 한번 보시면, 채권이 가압류되더라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 금지될 뿐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지만, 나아가서 채권에 대한 추심 명령이 있었던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 소송은 추심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무자는 이제 당사자 적격이 더 이상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 그래서 이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 자, 일반적인 경우 내가 이제 소송 유형별로 나눠서 살펴본다고 했는데, 이행 소송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확인 소송, 형성 소송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볼게요. 5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